전쟁이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돌아온 뒤가 더 무서웠습니다. 22의 봄, 나는 평범한 북한군 보병이었습니다. 사격 실력이 특출나지도 체력이 뛰어나지도 않았죠. 그저 명령을 따르고 훈련을 반복하며 배급을 받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부대 안에서 나는 눈에 띄지 않는 병사였고 그게 편했습니다. 튀지 않으면 문제도 없고 문제가 없으면 무사히 전역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평범했고 나는 그 평범함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름이 특수 임무 선발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소대장이 명단을 읽어내려갈 때 내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습니다. 외국 파견 훈련이라는 말이 들렸고 부대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북한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외국은 텔레비전 속에나 나오는 먼 나라였고 평범한 병사인 나와는 상관없는 세계였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가면 돈 많이 준대. 가족한테 배급도 더 나온다던데. 운 좋은 놈이네.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조심해라고만 속삭였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나였을까요? 선발 기준이 뭐였을까요? 내가 특별히 잘한 일도 없었고 상급자에게 잘 보인 기억도 없었습니다. 궁금했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이유를 묻는 건 불필요한 질문이니까요. 선발 이유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단에 있으니 준비하라는 말뿐이었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출발한다는 것, 그것만 확실했습니다. 동료들은 계속 물었습니다. 외국이 어디래? 훈련이 뭐래?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니까요. 나는 집에 편지를 쓰려 했습니다. 부대 막사에 앉아 펜을 들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로 간다고 써야 할까요? 언제 돌아온다고 약속해야 할까요? 결국 편지는 쓰지 못했습니다. 종이만 구겨져 쓰레기통에 던져졌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발된 병사들은 따로 모여 기본적인 장비 점검을 받았습니다. 군복, 군화, 배낭, 개인 물품. 평소 훈련 때와 똑같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상급자들의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소대장님,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소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곧 알게 될 것이라고만 했죠.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출발 전날 밤 소대장이 선발된 병사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20명 남짓되는 젊은 병사들이 어두운 훈련장 한쪽에 모였습니다. 소대장은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국의 명예를 걸고 다녀와라. 잘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상상했습니다. 돌아오면 승진할 수도 있겠죠. 가족에게 더 나은 배급이 돌아갈 수도 있고요. 어쩌면 당원이 될 기회도 생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조금 더 편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예감도 들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을 거란 예감이었습니다. 소대장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그 눈빛에는 격려가 아니라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대장이 덧붙였습니다. 명령 불복종은 용납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조국을 잊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죠. 그건 탈출하지 마라는 경고였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복 주머니에는 어머니가 몰래 넣어준 낡은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실로 수놓은 작은 꽃무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어머니는 출발 전날 면회를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걸 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조심해라는 말도 잘 다녀오너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수건만 쥐어주셨을 뿐이죠.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래된 천에서 어머니의 냄새가 났습니다. 빨래 비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집의 냄새였습니다. 나는 기대와 공포 사이를 오갔습니다. 외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위험할까? 정말 돈을 많이 줄까? 가족은 무사할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트럭이 부대 앞에 도착했고 우리는 짐을 싸서 올라탔습니다. 배낭, 군복, 그리고 주머니 속 손수건. 그게 내가 가져간 전부였습니다. 동료들은 긴장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평소 훈련하던 산들이 사라지고 본 적 없는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도로는 비포장에서 포장도로로 바뀌었고 주변에는 군 시설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는 걸. 기차는 평소 우리가 타던 낡은 화물차가 아니라 군용 열차였습니다. 무장한 경비병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고 우리는 지정된 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칸 안에는 다른 부대에서 온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얼굴들이었죠.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고향 땅이 멀어졌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까요? 기차는 끝없이 달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창밖 풍경은 계속 바뀌었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북한 땅을 벗어난 건 확실했습니다. 간판의 글자가 달라졌고 건물의 모양도 달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글이 사라지고 낯선 문자들만 보였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기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고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북한과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우리는 배낭을 메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황량한 땅. 건물은 멀리 몇 개만 보였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상급자가 그제야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트럭으로 다시 옮겨 탔고 한참을 더 달렸습니다. 포장도로가 비포장도로로 바뀌었고 주변은 점점 더 황량해졌습니다. 동료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외국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외국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간판, 건물, 사람들의 얼굴, 심지어 공기의 냄새까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외딴 훈련소였습니다. 사방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감시탑이 4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은 군 막사였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을도 상점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짐을 내리고 지정된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좁았고 난방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니까요. 첫날 저녁 북한 장교가 우리를 집합시켰습니다. 그는 엄격한 표정으로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휴대폰 금지, 외출 금지, 현지인과 대화 금지. 명령 불복종 시 즉각 귀국 조치한다. 자유의 나라라는 환상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더 감시가 심했습니다. 우리는 막사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됐습니다. 편지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어머니의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외국 맞나? 감옥과 뭐가 다른가? 훈련은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체력훈련, 사격훈련, 전투훈련. 북한에서 했던 것과 비슷했지만 강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교관들은 러시아인이었고 통역관을 통해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동료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구처럼 다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러시아 군인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가끔 그들끼리 뭔가 말하며 웃었는데 우리를 보고 웃는 것 같았습니다. 통역관에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금지됐으니까요. 훈련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참호파기, 시가전 훈련, 야간 침투. 평범한 보병 훈련이라기엔 너무 실전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실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목표물이 아니라 폐건물을 향해 쏘는 훈련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표적이 숨어 있다는 설정이었죠. 나는 방아쇠를 당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준비구나. 전쟁으로 가는 준비. 어느 날 저녁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진짜 전쟁 가는 거 아니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는 걸. 총기가 점점 더 많이 지급됐고 실탄이 늘어났습니다. 방탄복도 지급됐고 응급처치 훈련도 시작됐습니다. 부상자를 옮기는 법, 지혈하는 법, 심폐소생술.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밤이면 막사에서 동료들과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탈출하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침묵했습니다. 탈출? 어디로?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을도 도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탈출한다 해도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곳이 러시아라는 건 알지만 러시아가 얼마나 큰지,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탈출하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끌려가고 어머니가 수용소로 가고 동생도 끌려갈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갇혀 있었습니다. 철조망 안에 갇힌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으로 만져지는 꽃무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수놓은 작은 꽃들. 나는 그걸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집이 그리웠습니다. 가난하고 좁았지만 따뜻했던 그 집이. 훈련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상급자들이 더 긴장한 표정이 됐고 훈련 강도도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완전 군장을 메고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곧 이동한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동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긴장한 얼굴, 두려운 눈빛.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된다는 걸, 훈련이 끝나고 실전이 시작된다는 걸, 나는 다시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트럭은 사흘을 달렸습니다. 우리는 짐짝처럼 실려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황폐해졌습니다. 평원이 사라지고 폐허가 나타났습니다. 무너진 건물, 불탄 차량, 텅 빈 거리. 전쟁이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아니, 도시였던 곳이라고 해야 맞겠죠. 건물은 절반 이상 무너져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전쟁의 흔적은 도처에 남아 있었습니다. 총탄 자국, 포탄 구멍, 그을린 벽. 우리는 트럭에서 내려 지정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거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건물은 3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1층을 정리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배낭, 총, 탄약, 그리고 주머니 속 손수건. 나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군복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통역관을 통해 지시가 전달됐습니다. 경계구역, 이동 경로, 대피 위치.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긴장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총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보초를 섰습니다. 나는 첫 번째 조에 배정됐습니다. 건물 입구에 서서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달빛도 별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칠흑 같은 어둠만 있었죠. 가끔 멀리서 불빛이 번쩍였고 그 뒤를 따라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포탄이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내 옆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겠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니까요. 대신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는지 그는 조금 진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 교전은 이틀 뒤에 시작됐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총을 들어야 했습니다. 명령도 준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엎드려 라는 고함과 함께 총성이 쏟아졌습니다. 건물 밖에서, 거리에서, 사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상급자가 소리쳤습니다. 창가로 응사해! 나는 기어서 창가로 갔습니다. 깨진 창문 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총성이 계속됐습니다. 누가 쏘는지 어디서 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만 들렸죠. 나는 총을 들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동료가 총을 쐈습니다. 탕, 탕,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어디를 향해 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쏘라고 했으니까 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고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교전은 몇 시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총성이 사라지고 정막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시 시작될까봐.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기만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확인 결과 우리 측에서 부상자가 1명 나왔습니다. 다른 부대 소속이었는데 총탄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는 신음하며 피를 흘렸고 위생병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피가 생각보다 많이 났습니다. 붉고 진하고 끈적했습니다.
그날 이후 교전은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한밤중에 예고 없이 시작됐고 예고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총소리에, 폭발음에, 피냄새에. 처음엔 무서웠지만 나중엔 그저 일이 됐습니다. 해야 할 일,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소대원이었습니다. 23, 나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는 정찰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한참 뒤에 발견됐습니다. 건물 뒤편 잔해 사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천으로 덮어 옮겼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장례는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다음이 자기 차례일 것 같았으니까요. 러시아 군인들과의 관계도 미묘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었지만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험한 임무는 항상 우리가 먼저 투입됐습니다. 정찰, 선발대, 최전선 배치. 러시아 군인들은 우리 뒤에 있었고 우리는 앞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 장교와 북한 장교가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통역관이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장교가 말했습니다. 북한 애들 먼저 보내. 어차피. 뒤는 듣지 못했습니다. 통역관이 급히 그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으니까요. 하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모품이었습니다. 쓰고 버려지는 도구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수놓은 꽃무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천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먼지와 땀과 피가 묻어 있었죠. 나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닦았습니다. 물에 적셔서 천천히. 꽃무늬가 조금 흐려졌지만 여전히 보였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꿨습니다. 총성, 비명, 피, 쓰러지는 동료들, 무너지는 건물, 끝없는 연기.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폐허 속 전쟁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상자는 계속 늘어났고 사망자도 늘어났습니다. 우리 부대는 20명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5명은 죽거나 다쳤거나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숫자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점호할 때마다 이름이 하나씩 빠져나갔을 뿐입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까? 언제 끝날까?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질문은 끝이 없었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총을 들고 명령을 따르고 살아남기 위해 2달째 접어들었을 때 보급품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이 줄었고 탄약도 부족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루 2끼로 줄였고 총알은 아껴 써야 했습니다. 불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불만은 사치니까요. 어느 날 부상당한 러시아 병사가 우리 건물로 옮겨왔습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었는데 치료받을 곳이 없어서 임시로 머물게 됐습니다. 그는 25쯤 돼 보였고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위생병이 치료하는 동안 나는 그를 지켰습니다. 그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너 북한에서 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어차피 티가 났습니다. 우리의 군복, 말투, 행동 모든 게 달랐으니까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도망칠 생각 없어? 도망?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탈북이 아니라 탈출.
전쟁터에서의 탈출.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여기서 20km만 가면 국경이야. 유럽으로 갈 수 있어. 20킬로. 걸어서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철조망, 지뢰밭, 검문소. 무엇보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탈출, 자유, 유럽. 낯선 단어들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나는 상상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전쟁이 아닌 곳, 총성이 없는 곳.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같은 부대 소속 병사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탈영이었습니다. 그는 야간 보초를 서다가 자리를 떠났고 다음 날 아침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장교들은 부대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장교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배신자다.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쳤다. 찾으면 즉결 처분한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탈영자의 가족은 알겠지?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족 단위로 묶여 있었고 한 사람의 선택이 전체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김철수가 탈영하면 그의 부모가, 형제가, 친척까지 끌려갑니다. 수용소로 혹은 더 나쁜 곳으로. 나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들고 주름진 얼굴. 평생 고생만 하신 분. 내가 사라지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동생은? 그날 밤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김철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공했을까? 살아남았을까? 아니면 붙잡혔을까? 일주일 뒤 답이 왔습니다. 김철수는 붙잡혔습니다. 러시아 군에게가 아니라 북한 측에 의해서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이 명단에서 지워졌고 그의 짐이 치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을 줄였고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과 대화하는 것도 최소화했습니다. 탈출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나는 상상했습니다. 20킬로 떨어진 국경. 그곳을 넘으면 뭐가 있을까? 정말 자유가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감옥이 있을까? 어느 날 정찰 임무 중에 폐허가 된 집을 발견했습니다. 벽은 무너졌지만 일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어로 쓰인 책이었는데 표지에 유럽의 어느 도시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 깨끗한 거리, 웃는 사람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저곳이 정말 존재할까? 전쟁이 없고 총성이 없고 감시가 없는 곳.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먼 세상 같았습니다. 나는 책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발각되면 문제가 될 테니까요. 복귀하는 길에 러시아 병사 한 명을 지나쳤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불쌍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외면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천은 더 낡아 있었고 꽃무늬는 더 흐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손수건을 코에 대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집이 보였습니다. 좁고 어두웠지만 따뜻했던 곳. 망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설렜습니다. 자유, 새로운 삶. 하지만 곧 깨달았죠. 나에겐 자유가 없다는 걸, 선택권도 없다는 걸. 나는 이미 인질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인 인질. 나는 손수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탈출은 생각하지 않기로,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기로, 가족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기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 갑작스러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귀국 준비.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었고 임무가 완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총성은 여전히 들렸고 교전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돌아간다는 겁니다. 북한 장교가 우리를 집합시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출발한다. 짐을 정리하고 대기하라. 그뿐이었습니다. 왜 돌아가는지, 다른 부대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질문은 불복종으로 간주되니까요. 동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기쁨도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아함과 불안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짐을 꾸렸습니다. 군복, 배낭, 그리고 개인 물품. 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천은 이제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꽃무늬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집으로 가는 유일한 증거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짐을 싣고 올라탔습니다. 부상자도 함께였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는 사람, 팔을 붕대로 감은 사람, 얼굴에 흉터가 난 사람. 15명이 탔던 트럭에 이제 10명만 남았습니다. 5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가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올 때와 똑같았습니다. 무너진 건물, 불탄 차량, 텅 빈 거리.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올 때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동료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네. 하지만 그 말에는 안도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뻐해야 맞는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외국을, 러시아를, 전쟁을. 그리고 북한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밖을 본 사람, 다른 세상을 경험한 사람.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군용 열차에 올랐습니다. 올 때 탔던 그 열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비병들이 더 많아졌고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지정된 칸에 갇혔고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기차는 사흘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러시아 땅이 지나갔습니다. 끝없는 평원, 낯선 도시들. 올 때는 신기했던 풍경들이 이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익숙한 간판, 익숙한 건물, 익숙한 냄새. 북한이었습니다.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기차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영 인파도 가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군 트럭 몇 대와 무장한 병사들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트럭에 실렸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트럭은 출발했고 우리는 낯선 시설로 향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감시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수용소 같았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좁은 방들이 복도를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자 한 방씩 배정받았습니다. 방문에는 바깥에서만 열 수 있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책상, 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사가 나왔습니다. 밥과 국, 반찬.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불안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 누군가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귀국인가요? 이게 집으로 돌아온 건가요? 다음 날 아침 한 명씩 불려나갔습니다. 조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검역 절차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신문이었습니다. 내 차례가 왔습니다. 나는 복도를 따라 걸었고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조사관 1명. 조사관은 차갑게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무엇을 했나? 나는 대답했습니다. 훈련했고 명령을 따랐다고.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와 대화했나? 나는 망설였습니다. 러시아 병사? 말해야 할까? 숨겨야 할까? 조사관은 기다렸습니다. 인내심 있게.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무도요. 명령대로 외국인과 대화하지 않았다고. 조사관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무언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탈영자 김철수를 아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김철수와 가까웠습니다. 같은 소대였으니까요. 조사관은 나를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와 무슨 대화를 나눴나?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요. 일상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조사관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가라고만 했습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흐려진 꽃무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가 아니라 의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방으로 불려갔고 같은 조사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다만 표현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죠. 러시아에서 누구와 대화했나? 외국인이 뭐라고 했나? 탈출을 생각해 본 적 있나? 나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요. 아무것도요. 한 번도요. 하지만 조사관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시 물었고 나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내 대답은 기계처럼 나왔습니다. 어느 날 조사관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넘기더니 한 장을 펼쳤습니다. 내가 참호에서 부상당한 러시아 병사와 나눈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뭔가? 나는 침묵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조사관이 다그쳤습니다. 러시아 병사가 물었지. 도망칠 생각 없어? 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계속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했나? 그 질문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생각했나요? 솔직히 말하면 했습니다. 누가 안 했겠습니까?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조차 죄가 되는 곳이니까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조사관은 나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생각은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는 서류를 덮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생각했다면 이미 죄다.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생각조차 범죄라는 겁니다. 마음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나가라. 내일 다시 오너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총보다 무서운 건 질문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선 총알을 피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침묵해도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시설에 있던 동료 하나가 자백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자백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망명을 생각했다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보이지 않았고 복도에서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더욱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도에서 스쳐도 눈인사만 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험했으니까요. 한마디가 증거가 될 수 있었고 한마디가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2주일, 한 달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 같은 대답, 같은 의심.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전쟁터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적어도 전쟁터에 선 적이 누군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모든 게 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사관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이가 많고 더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앉히더니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조국을 배신할 생각이 있었나? 나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가족을 생각해봐라. 내가 잘못하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조사관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곧 풀려날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러시아에서 본 것, 들은 것 모두 국가 기밀이다. 입 밖에 내는 순간 너와 내 가족 모두 끝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저 잊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풀려났습니다. 짐을 챙기라는 지시가 왔고 나는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천은 이제 거의 헤어져 있었고 꽃무늬는 희미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위로였으니까요. 트럭이 우리를 각자의 부대로 데려다 줬습니다. 나는 원래 소속됐던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건물, 익숙한 막사.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모든 게 예전 같지만 나는 변해 있었으니까요. 동료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형, 러시아 어땠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훈련했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내 표정에서 뭔가를 읽은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걸, 아니,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걸.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사는 끝났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감시 속에서 사는 삶, 의심받으며 사는 삶. 나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면회는 금지됐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귀국인가? 이게 살아남은 것인가? 부대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아침 점호, 훈련, 식사, 취침. 똑같은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고 상급자들의 시선도 달랐습니다. 훈련장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운동할 때도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피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농담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러시아 다녀온 애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시기에 파견됐던 동료 하나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스쳤는데 그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나는 이해했습니다. 우리끼리 만나는 것도 위험했으니까요.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의심받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파견됐던 동료 하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전역도 전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명단에서 지워졌습니다.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조차 위험했으니까요. 나는 밤에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추가 조사를 받은 걸까? 아니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진 걸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 또 다른 동료는 달라졌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목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나는 그를 이해했습니다. 말을 하면 위험하니까요. 한마디가 증거가 되고 한마디가 처벌의 이유가 됩니다. 침묵이 가장 안전한 대답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잘못 말할 일도 없으니까요. 나도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말을 아꼈습니다. 필요한 대답만 했고 그 외에는 침묵했습니다. 동료들이 일상적인 질문을 해도 짧게만 답했습니다. 오늘 훈련 어땠어? 그냥, 밥 먹었어? 응. 더 이상 아무도 나에게 깊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가족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제한적이었지만 1시간 정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신청했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면회실은 좁았고 테이블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감시병이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지만 흘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었다고 말하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테고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되니까요. 나는 그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보따리를 꺼내셨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김치, 된장, 말린 나물. 나는 받았습니다. 손수건을 돌려드리려 했습니다. 너무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라. 그게 너를 지켜줬잖니. 나는 손수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와 1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감시병이 듣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날씨, 건강, 부대 식사 같은 일상적인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라.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나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감시받고 있다는 걸,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신 후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펼쳤습니다. 꽃무늬는 거의 사라졌지만 천의 질감은 여전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전쟁터, 총성, 폭발, 그리고 조사실, 질문, 위협. 깨어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감시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마다 같은 악몽이 반복됐습니다. 잠들기가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 트라우마, 그런 진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인간으로 낙인 찍힐 뿐이었죠. 그러면 더 위험해집니다. 나는 혼자 버텼습니다. 악몽을 견뎌냈고 침묵을 지켰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대에 새로운 병사가 들어왔습니다. 신병이었습니다. 그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내 이야기를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임님, 외국 다녀오셨다며요? 어땠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까요? 진실을? 거짓을? 아니면 침묵을?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없었어. 그는 실망한 듯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거기 가지 마. 선택할 수 있다면 거부해. 돌아오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우리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가 아니라 감시 대상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는 우리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리하려 했죠. 우리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외국을 본 사람, 다른 세계를 경험한 사람. 나는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이제 천은 거의 헤어져서 곧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내가 버텨냈다는 증거. 지금도 나는 부대에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급도 올랐고 임무도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병사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평범한 병사가 아닙니다. 외국을 본 사람, 의심받는 사람. 매달 한 번씩 보고서를 씁니다. 사상 검증 보고서라는 이름의 문서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동요하지 않았는지, 조국에 충성하고 있는지, 매달 똑같은 내용을 씁니다. 이상 없음, 조국에 충성하고 있음. 하지만 쓸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러시아에서 탈출했다면 어땠을까? 그때 20km를 걸어 국경을 넘었다면 자유를 얻었을까? 아니면 다른 감옥에 갇혔을까? 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든 나는 자유롭지 못했을 거라는 것. 여기 남았으면 감시 속에 살고 탈출했으면 가족이 고통받고 선택지는 있었지만 자유로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동료 중 몇몇은 여전히 연락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날씨, 배급, 훈련 같은 일상적인 것만 나눕니다. 깊은 이야기는 위험하니까요. 전화 통화도 감청되고 편지도 검열됩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밤이면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빈도는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총성, 폭발, 그리고 조사실. 세 가지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깨어나면 손수건을 찾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 만집니다. 천은 이제 너무 낡아서 거의 천 조각에 불과합니다. 꽃무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다시 면회 오셨습니다. 이번엔 동생도 함께였습니다. 동생은 많이 컸습니다. 내가 떠났을 때 17이었는데 이제 20이 넘었습니다. 그도 곧 군대에 갈 나이였습니다.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군대 어때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견딜만해.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미리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형에게 깊이 묻지 말라고.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걸, 변했다는 걸. 면회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나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돌려드릴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게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 같았으니까요. 과거와 집과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끈. 신입 병사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젊은 얼굴들입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봅니다. 외국 다녀온 선임이라는 소문을 듣고 궁금해합니다. 가끔 용기 내서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선임님, 러시아 정말 가보셨어요? 거기 어땠어요? 전쟁 무서웠어요? 나는 짧게 답합니다. 그냥 훈련했어. 별거 없었어. 무서울 것 없었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한다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한 신병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임님, 저도 혹시 외국 갈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외국을 모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었죠. 1년 전까지. 나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선발되면 가는 거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가지 마. 선택할 수 있다면 거부해. 돌아와도 끝이 아니야. 오히려 시작이야.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선택권은 그에게 없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나는 제자리였습니다. 부대한 감시 속 침묵 안. 나는 살아있지만 살아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손수건이 찢어졌습니다. 오래 만지작거리다가 마침내 천이 갈라졌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이걸 잃으면 안 됐습니다. 이게 내게 남은 전부였으니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천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바느질 도구를 구해서 꿰맸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꿰맨 손수건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나는 그걸 주머니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손상되기 전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전쟁 중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 적 없는 전쟁. 나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기억과 싸우고 침묵을 지키고 의심을 견디는 전쟁. 러시아 전쟁터는 끝났지만 내 인생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총알을 피했고 폭탄을 피했고 죽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끝나지 않는 싸움을. 그리고 지금도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무기로, 견딤이라는 방패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